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상원이고요. 오늘 제가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 이 주제에서 제가 말씀드리게 될 주제는 사이언스 픽션,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근대 이제 과학 시대 얘기를 좀 시작할 거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장르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모래사나이라고 하는 어떤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이거는 사이언스 픽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어떤 과학의 문제, 기술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요. 아마 프랑켄슈타인 뭐 영화라든가 뭐 책으로 이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지킬은 누구냐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그 다음에 모로 박사. 이 사람도 이제 닥터, 생물학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20세기에는 SF가 어떻게 우리에게 친근하게 되었는가 간략히 소개하면서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인공지능, 로봇을 주제로 다룬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하는 그 소설가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이 기술 발전의 한계는 과연 어디 있을 것이며 인문학은 과연 이 앞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번 강의 시리즈의 핵심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제기하면서 오늘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 얘기 많이 합니다. 과학기술이 막 발전을 했는데 이제 뭐 테크놀로지가 옛날엔 다 수단이었어, 수단. 근데 이제는 그거 자체가 막 궁극적인 진리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삶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 테크놀로지가 사람들을 위한 어떤 물품들을 만들어 왔었는데, 이제는 그 물건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재구성하고 재조정하는, 어떻게 뭐 주객관계가 바뀐 것 같은 그런 현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죠. 인문학과 자연과학 혹은 인문학과 테크놀로지, 이 두 영역은 원래는 같이 출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자연과학이 추구하는 세계는 어떤 물질적인 세계를 탐구하는 거였죠. 철학은 이 세계에 있는 어떤 의미, 뜻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둘 다 진리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은 같았습니다. 그렇죠? 세계의 어떤 본질을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영역이 분리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고대 뭐 그리스, 뭐 로마, 뭐 중세 때까지 올 때까지 보면 과학자들이 철학자였고 철학자들이 과학자였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분리되게 된 게 언제냐면 17세기. 물론 이제 서양의 17세기입니다. 17세기에 과학적인 발명과 발견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후대의 역사는 이 17세기를 과학혁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막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17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는 중세의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시대가 끝나고 어떤 계몽주의가 싹트게 되면서 이제 서양의 이제 근대가 막 시작되는 그런 과도기였고, 그런 어떤 근대의 어떤 시민들의 시대를 열어준 그것의 밑바탕이 된 것이 바로 이 과학과 계몽주의였거든요. 여기 보시는 그 이미 사람들은 뭐 초상화지만 그냥 뭐 바로 제가 말씀드린 다 아시죠?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지구는 돌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사람은 데카르트라고 해서 철학자인데, 바로 인간 이성주의 철학, 합리주의 철학을 처음 이제 기초를 닦은 그런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양반은 베이컨, 뉴턴입니다. 뉴턴, 만유인력의 원리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과학의 발전을 이루어내게 되었죠. 그러면서 17세기를 거치면서 철학과 과학이라는 게 같이 가다가 이게 딱 분리되게 되면서 자연과학이 하나의 어떤 분과로 이렇게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이 막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어떤 사유가, 사상이 그 막 앞질러가는 그 테크놀로지를
따라잡지 못하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1959년인데요. 그때 스노우라고 하는 물리학자이고 또 뭐 이제 저술가인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개의 문화, 벌써 이미 분리된 두 개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인문학이고 하나는 자연과학. 이렇게 이미 분리가 되어서 이미 벌써 50년대 말에 자연과학이 인문학과 철학의 사이를 능가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그건 뭐냐면 이 서양의 서구의 전통 중에 아주 뿌리 깊은 것이 기독교 사상이거든요. 물론 기독교 사상이 중세가 끝나게 되고 계몽주의에 오게 되면서 또 많이 해체가 되고 그 이후에 계속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그 의식 깊은 곳에 어떤 기독교 사상이 남아 있었는데 결국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 중심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사상에 입각했던 그런 윤리관이 막 혼란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철학적인 어떤 윤리 이런 것들이 기술의 사용을 지도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은 더하죠. 오늘날은 막 별의별 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뭐 스마트 기술 뭐 해서 나오는데 과연 그 기술이 놀라워서 우리가 쫓아가고 뭐 새로운 기술 나오고 뭐 핸드폰에 뭐 새로운 기능이 장착되면 그거 뭐 사고 이러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과연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지 그른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그 기술들을 막 가시게 되잖아요. 지금 오늘날은 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과학이라는 거는 정말 놀라운 것이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굉장히 풍요롭게 편리하게 만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막 팽배해지면서 과학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믿음이 하나의 신화처럼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신화라는 건 이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죠. 과학에 대한 믿음이 하나의 막 신화처럼 된 거예요. 자, 뭐냐 하면 그걸 보면 과학은 언제나 진보한다. 과학 진보에 대한 신화가 17세기, 18세기 걸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언제나 인간의 삶을 개선시킬 것이다. 과학은 언제나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과학은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사실 그런 믿음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되어 오고 있고 오늘날에는 저 믿음이 더 커졌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막 진보하는 과학, 여기에 막 놀라움과 뭐 미래에 대한 막 그 인간 삶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며 진행되는 과학 믿음에 대한 신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도 이런 발전의 이면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학기술의 맹목적인 발전을 경계하고 일방적인 승리의 신화, 과학은 항상 무조건 이긴다, 이거에 제동을 걸면서 인간의 지나친 욕망이 실패와 좌절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하나의 신화처럼 두 개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던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조금 더 요건 좀 가겠습니다. 요건 좀 빨리 갈게요. 닐 포스트먼이라고 하는 이 사회 비평가라고 할 수 있죠. 기술 비평이고 이분이 1992년에 테크노폴리라고 하는 그 저술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번역이 되어서 좀 약간 지금 좀 오래된 책이고 이러한 어떤 기술 문화 비평에 대한 책들이 그 이후에 많이 나왔지만 굉장히 저는 지금 과거에 테크놀로지와 함께 발전한 인류의 사회 문화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닐 포스트먼이 이 저술에서 인간이 발전해온 어떤 문화의 단계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도구 사용의 문화예요. 이거는 언제 그랬냐면 인간은 사실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면서
점점 진화해 왔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도구를 사용하면서 더 똑똑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명 세계를 이루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구가. 언제까지? 17세기까지. 그러니까 인류가 뭐 언제 시작됐을까요? 굉장히 오래전 뭐 구석기 그때부터 그때 뭐 이제 뭐 돌로 뭐 깨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도구의 사용이잖아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굉장히 긴 시대죠. 17세기까지. 17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에는 진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발생했던 인간의 문화가 확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17세기에 있었고, 그 이전의 도구는 인간의 물리적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야말로. 아니면 뭐 종교적 필요에 의해서, 뭐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혹은 뭐 예술적인 산물,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사람들은 뭘 만들었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었고, 여러 가지 기술적 산물을 다 만들었어요. 왜 다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 삶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17세기는 이제 그 두 번째 단계에 기술주의 문화로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세 가지 중요한 발명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시계예요. 시계. 우리 하루에도 시계를 그냥 몇 번씩 보잖아요. 시간 어떻게 지금도 아마 시계 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지루해. 뭐 사이언스 픽션 언제 얘기하는 거지? 그러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시간 때문에 막 쫓기면서 삽니다. 저도 아까 여기 내려오면서 뭐 그런 겪었던 말씀 드렸지만, 막 그 시간 때문에 막 초조하게 막 그러고 달려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사람을 구속하는. 그러나 과거엔 그러지 않았죠. 그냥 해 뜨면 일어나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렇게 뭐 평화롭게 지내다가 시계가 발명이 되면서 인간의 하루의 삶이 조직화되고 굉장히 어떤 그 합리적인 어떤 실속을 위한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는 인쇄술인데,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말로 정보를 전해주고 아니면 그림으로 이렇게 소통하던 그런 시대에서 인쇄된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 이 정보가 인쇄 매체를 통해서 무지하게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적 발견이나 어떤 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보급력이 빨라지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망원경. 바로 이 갈릴레이가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어떤 천문학적인 그런 혁신이 이 망원경이라고 하는 그 도구가 생겨나게 되면서, 신학적인 가설을 해체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원래 기독교 신학에서 얘기했던 그 천동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천체가 돌아가는, 그건 어떤 신학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파괴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과학이 발전하게 되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노크라시, 기술주의 문화로 접어들게 되는데, 19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증기기관이 발명을 하게 되죠. 철도가 생기게 되면서 우리 이제 산업혁명 얘기하잖아요. 엄청나게 산업이 급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거는 다윈의 진화론이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신학에 대한 회의, 부정, 모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깨부수는 것이었어요. 인간이 동물의 상태로부터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인간으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뭐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오늘날까지 있긴 하지만, 신의 창조물로서 생각했던 인간의 존재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인간이란 존재를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 바로 진화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과학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 상승하는 신화, 그 진보의 신화 그 관점에서 과학은 세계의 모든 비밀을 다 파헤칠 수 있다. 다 해명할 수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물질적인 가치가 정신적인 가치를 이제 능가해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19세기 후반 급속도로 변화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삶과 의식이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술이 지배하는 기술주의 문화였는데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지금 오늘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크노폴리라고 하는 단계인데 이제는 20세기 첨단 과학과 정보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는 모든 문화 생활이 완전히 기술 지배에 종속되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홍수, 우리 뭐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바로 뭐 스마트폰 켜셔도 무슨 뉴스 봤다가 뭐 웹툰 봤다가 무슨 뭐 뉴스도 뭐 연예계 뭐 정치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다음에 뭐 궁금하면 뭐 위키피디아 검색해보면 뭐 나오고 이러는데 굉장히 단편적인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막 접하지만 이것이 정말 어떤 맥락 없이 막 다가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이제 이 테크놀로지의 테크노폴리 단계에서의 특징은 기술이 거의 뭐 신격화되는 그래서 과학과 기술 만능주의의 신화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시대를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직도 SF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모래사나이라고 하는 이 소설 아주 짧은 단편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되게 재미있는데 저만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시대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대한 19세기거든요. 문학은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나라는 걸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19세기는요. 뭐 예술사, 문학사에서 낭만주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9세기에 막 기술이 발전하고 부가 쌓이고 뭐 자본주의가 막 발전하고 사람들이 막 그 물질에 뭐랄까 막 도취되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을 때 그것의 이면에서는 인간의 소외, 어떤 그 사회화가 분화되면서 뭐 빈곤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물질주의가 너무 팽배하면서 진정한 인간적 가치에 대한 질문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었는데 바로 낭만주의자들이 그런 것들을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낭만주의자들은 그렇게 물질만 추구하는 속물화된 현실에서 보다 이상적인 어떤 세계를 추구해요. 그래서 낭만인 거예요. 낭만주의자는 이상을 추구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낭만주의 예술에서 중요한 게 환상, 신비 이런 초자연적 현상이에요.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뭐 다 계산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시대에서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부분의 가치를 끌어들여서 막 인간의 뭐 미치광이, 뭐 목류병 환자, 막 이런 존재들을 막 소설의 주인공으로 가져오고 합니다. 즉 인간이 그렇게 빛의 측면만 가진 것이 아니다.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만이 아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밤의 측면이 있다. 그 이상한 뭐 망상이라든가 아니면 막 그 뭐 어두운 욕망이라든가 뭐 그 불가해한 어떤 그런 존재들 그런 부분도 인간 내면에 존재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낭만주의가 파헤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룬 문학의 어떤 이런 범주를 이제 환상문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막 이상한 기이한 그런 현상들, 뭐 신비로운 이런 사건들을 다룬 그런 소설들이 19세기에 되게 많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어요. 이 모래사나이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이렇게 이제 환상적인 소설의 자극제가 되었던 그런 소설 작품이기도 합니다. 1816년에 호프만이라고 하는 독일 작가가 썼고요. 1816년 19세기 초에 이 소설을 썼는데 좀 되게 기이한 이상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망상과 광기에 사로잡혀서 파멸하는 한 어떤 젊은 청년의 이야기인데 소설 길지도 않아요. 뭐 단편보다 조금 긴, 약 중편 정도 그런 소설인데 제가 거기 이렇게 줄거리 좀 적어드렸죠.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타나엘이라는 이 주인공 청년인데요.
어렸을 때 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집에 이렇게 있으면 항상 어떤 이상한 그 신사가 아버지를 방문을 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이제 밤에 오니까 그 사람 보지도 못했고 뚜벅뚜벅 이제 아버지 방으로 올라가는 이런 소리 들으면서 아, 그 신사분이 왔나 보다. 근데 그 신사의 이름이 코펠리우스라고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코펠리우스가 자기 아버지랑 뭘 하냐면 아버지 방에서 무슨 이상한 실험을 해요. 무슨 화학 실험 같은 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 생각이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 아이는 그 밤만, 매일 밤은 아니었지만 가끔 그렇게 찾아오는 그 코펠리우스를 모래 사나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모래 사나이는 원래 독일의 전설에 나오는 요정이에요, 요정. 모래 사나이 그러면 좀 느낌이 이상하지만 모래 요정. 모래 요정은 뭘 하는 요정이냐면 밤에 아이들의 눈에 이렇게 모래를 뿌려서, 모래를 왜 뿌려요? 모래가 이렇게 닿으면 뭐예요? 눈꺼풀이 이렇게 무겁죠? 잠을 자게 하는 그런 요정이에요. 그러니까 아, 모래 요정이 온다. 얼른 가서 자라. 이러면 애들이 막 졸리면 이렇게 눈에 뭐 이렇게 뭐 모래가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면서 잠이 드는 그런 전설 속의 그런 요정인데 이 아저씨가 올 때마다 엄마가 얘 너네 잘 시간이야. 이제 모래 요정이 올 시간이 됐어. 가서 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릴 때니까 우리 어렸을 때 산타클로스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잘 시간이 되면 찾아오는 그 이상한 아저씨가 모래 요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였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뭐 하나 이렇게 훔쳐보게 되다가 그 코펠리우스 아저씨한테 들키게 돼가지고 근데 이 아저씨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너 이 자식 막 그러면서 막 팔을 꼬부리고 막 그 폭력을 가하니까 아버지가 아 제발 좀 한번 봐달라 그래서 겨우 풀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왜 그랬는지 어린아이는 이해를 못해요.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그 어렸을 때 일을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억이 확실히 맞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기억을 왜 하게 되었냐 하면 이 나타나엘이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도시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압계를 판다며 여러 가지 새로 나온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라는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방문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보여줍니다. 거기 뭐 기압계니 그 당시에 무슨 광학기술, 뭐 안경이니 막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나타나엘이 그 코폴라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불현듯 이 사람이 자기 어렸을 때에 자기를 해쳤던 그 코펠리우스, 그 모래사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서워요. 막 트라우마처럼 그 어렸을 때 그 아저씨 무서운 아저씨로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 사람이 또 나타났으니까. 그렇지만 당신 뭐 나 어렸을 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자기 여자친구, 그다음에 자기 친구, 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네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사실은 어렸을 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타났지 뭐야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그 편지를 읽은 친구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네 망상이야 그렇게 치부를 해버렸죠. 근데 그리고 나서 나타나엘은 계속해서 이상한 막 이상한 일들 속에 이제 휘말리게 되는데요. 그 코폴라한테 망원경을 사게 돼요. 망원경. 그래서 망원경을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밖을 내다보게 되는데 그 옆집 창문에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남의 집 보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망원경을 신기해서 이렇게 내다보다가 그 옆에 스팔란짠이라고 하는 물리학 교수 집에 어떤 아가씨를 보게 되고 이 나타나엘은 그 아가씨 그냥 쳐다보는 것만으로 그냥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교수 집에서 무도회가 열려가지고 이제 찾아가게 되거든요. 아, 신난다. 그 아가씨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갔어요. 그 아가씨 이름이 이제 올림피아라고 하는 스팔란짜니 교수가 자기 딸이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요. 근데 이 아가씨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쁘고, 말도 잘 안 하고, 누가 말 시키면, 네, 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나타나엘이. 원래 이 청년도 좀 이렇게 내성적인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막 소극적이고 이렇게 얌전한 그 아가씨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같이 춤을 추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애가 사람이 아니라 자동 인형이었던 거예요. 이 스팔란자니 교수가 만든. 근데 너무나 사람하고 똑같이 만든. 근데 이 올림피아를 막 너무나 막 흠모해가지고 막 내내하는 것도 똑같이 내내하는 것 그것마저도 사랑스러웠는데 인형이고 막 인형이 부서지는 거 보면서 이 나타나엘이 완전히 정신 착란 비슷하게 실신하게 되고 뭐 제가 뭐 샅샅이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데 어떤 탑 위에 그 도시의 탑 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탑 아래에 또 그 코펠리우스 그 사람이 나타난 걸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막 무섭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 탑 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죽는 걸로 이렇게 끝이 나버려요. 되게 황당무계하죠. 이 청년이 과연 제정신을 가진 청년이었느냐, 혹은 뭐 망상이 너무 심한 일종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느냐. 이 짧은 소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논문들이 막 나왔죠. 그렇지만 뭐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이 작가한테 도대체 그런 소설 왜 썼습니까? 라고 이렇게 뭐 물어보는 수밖에 없지만, 뭐 작가는 그런 대답 안 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예시로 드리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빨간 그 색으로 돋보이게 한 이 단어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어렸을 때 나타나엘은 아버지가 이상한 화학 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인이 됐는데 그 무시무시한 코펠리우스라고 착각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 다시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 기압계를 팔러 왔다. 근데 요즘 기압계 팔러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 기압계라는 게 새로 이렇게 발명된 그런 도구였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기압계 지금 있는 데들은 기압계를 사다 놨대요. 그런 어떤 그 실제 문화가 있었어요. 기압계를 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나타나엘이 그 인형인데 그 인형이 너무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잖아요. 근데 나타나엘이 그 인형을 보게 된 것이 무엇을 통해서? 바로 망원경을 통해서였습니다. 망원경이란 거는 뭔가를 정확히 보기 위한 거잖아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였는데 바로 어떤 그런 과학적인 기술의 결과물들이 사실은 다 이 나타나엘을 광기로 이끄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굉장히 어떤 아이러니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자동 인형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인형 만들고 사람과도 비슷한 막 이런 거 만드는 게 또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뭐 태엽 장치를 가지고 뭐 글씨 쓰는 어린아이 인형이라든가 뭐 춤추는 인형이라든가 이런 게 막 유행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자, 우리는 이 소설 속에서 그러한 어떤 기술의 발전의 이런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괴기스럽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에게 이 19세기 얘기입니다. 막 과학으로 인해서 새로운 발명품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 사람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졌어요? 불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신난다, 야 이게 편하구나, 좋다만이 아니라 너무 생소한 것으로 다가온 것이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막 실험실에서 뭐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일까? 두려움으로 다가온. 바로 그런 공포가 이 소설 속에 깃들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사이언스 픽션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 오늘의 주제를 던지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메리 셀리는 여성 작가예요. 1817년에 썼어요. 이 메리 셀리의 이 프랑켄슈타인은 SF의 효시, 첫 번째 작품 이렇게 문학사에서 얘기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 주인공은 스위스에 살고 있는 프랑켄슈타인 박사였는데 아주 뛰어난 유능한 과학도였고요. 독일의 잉골슈타트 대학으로 이제 유학을 오게 되는데 여기서 자연과학에 막 매료가 돼요. 그 당시 이제
대단히 진보적인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청년들은 이제 과학을 막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화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명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부학 연구를 하게 되고, 점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명의 근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야말로 어떤 학문적인 관심이 그 단계별로 그렇게 이제 심화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면 이 해부학 그 다음 단계에서 생명체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는 진짜 학계에서 엄청난 그런 성공을 거두는 것일 텐데, 즉 뭐냐면 똑같은 과학 분야에 많은 천재들이 있는데 나 혼자만이 그 생명의 비밀을 알고 있다. 뭐 그런 어떤 자부심? 학자로서의 막 있잖아요. 뭐 스스로를 막 그 내세우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실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근데 그 태어난 그 피조물은 이 프랑켄슈타인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죠. 왜냐하면 죽은 시체들을 모아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몰골이 끔찍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프랑켄슈타인은 그냥 그 과정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생명의 비밀을 캐내서 생명을 어떻게 살려내는, 부활시키는 이것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프랑켄슈타인의 모습 속에 그 당시 어떤 과학이 추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뭐예요? 이야기 내용 그렇습니다. 이 피조물이 생겨났는데 이 프랑켄슈타인은 이 피조물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근데 피조물은 자기가 태어났는데 그냥 백지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이래요. 무섭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자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도망다녀요. 되게 불쌍하게 그려져요. 이 피조물의 모습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 프랑켄슈타인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의 창조주잖아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근데 자기가 너무 끔찍스럽게 생긴 것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를 그 프랑켄슈타인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학대를 받았는지 다 알게 돼요. 그 다음에 프랑켄슈타인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뭐 동생도 죽이고, 가장 끔찍한 거는 프랑켄슈타인의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 결혼식 전날 그 약혼녀도 죽여버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에게 복수하겠다 해서 또 괴물을 추적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에 가서 둘이 만나냐 하면 북극의 얼음바다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죠. 한잔이 만신창이가 돼서. 거기서 프랑켄슈타인 박사도 죽고, 이 괴물도 결국 자기를 만들어주는 창조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디론가 그 얼음 바닷속으로 떠나면서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그런 스토리죠. 순진무구한 백지 상태의 존재거든요. 근데 흉물스러운 외양 때문에 이유도 없이 이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쫓겨나야 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 프랑켄슈타인 이 소설을 좀 되게 우리가 무엇을 선이라고 하고 무엇을 악이라고 하지? 그런 질문에 대한 어떤 하나의 케이스로 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어요. 그냥 이 피조물을 다 괴물이라고 불렀거든요. 괴물은 추하고 악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무해한 존재였는데 왜 피조물이 그야말로 어떤 복수의 화신이 되고 괴물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좀 사회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프랑켄슈타인이 처음에 막 놀라웠다, 그 끔찍하게 생각했던 거는 물론 괴물이 막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생명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그 행위, 정말 거기에 몰입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비로소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프랑켄슈타인의 가장 큰 잘못은 이거 없었던 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도망가 버렸거든요. 이것이 그 피조물에게 복수심을
갖게 한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 것이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자의 책임의 문제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 소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기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방기하고 떠나간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까지도 과학과 과학자, 그들의 책임 이런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이거는 또 인간의 양면성을 다룬 그런 얘기잖아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이거보다 더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이 있어요. 뭐죠? 보물섬. 그 보물섬 그 소설 쓴 그런 작가이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하는 되게 이상한 이런 소설을 썼는데 이거는 어떤 인간의 이중성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킬은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의사였어요. 그 집안도 좋고. 근데 이 지킬은 어떤 고민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너무 이중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항상 존경받고 그야말로 요즘 말로 엄친아, 그죠? 막 늘 칭찬받고 공부도 늘 잘했고, 집안도 좋고, 그러니까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매너 좋은 이런 남자지만 사람이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기의 내면에는 어떤 방탕한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술 먹고 뭐 여자들하고 뭐 이렇게 놀고 막 이런 걸 하더라. 밤에는 그런 걸 하더라도 다시 사회에 나오면 아주 점잔을 빼고 그런 모습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도 이 지킬 박사는 되게 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보이는 자아는 굉장히 번듯한데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욕망은 되게 추잡한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킬 박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분리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분리시키면 이거 방탕하게 놀 때는 놀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의사로서 행사할 때는 자신의 어떤 방탕한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분리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의학 실험을 해요. 근데 약을 만들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약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해서 그 약을 먹고 이 지킬 박사는 또 다른 인물 하이드라고 하는 아주 흉측스러운 그런 폭력적이고 굉장히 거친 그런 남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 지킬의 동기는 뭐 이런 것이었어요. 만약에 각자를 내 안에 있는 어떤 이중적인 면들을 다른 개체로 분리할 수 있다면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좀 인생이 좀 자유로워지지 않겠는가? 뭐 그런 자신의 어떤 가책 때문에 이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성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인격을 분리해서 하이드가 되었을 때에는 정말 뭐 술집에 가서 뭐 방탕하게 그렇게 놀고 뭐 폭행 저지르고 뭐 강도 살인 뭐 이런 일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킬로 돌아왔을 때는 너무나도 버젓한 그런 인물을 행세를 하게 되었는데 실험이 이렇게 완벽하게 끝나면 비극이 안 일어나죠. 문제는 뭐냐면 완벽한 성공이 아니었어요. 하이드로 분리했을 때에는 지킬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지킬로 돌아와서는 하이드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책과 죄책감이 더 커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킬이 막 고민하다가 결론은 뭐냐 하면 약물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시도 때도 없이 통제할 수 없이 하이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이 그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계속 약을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거든요. 이걸 다 원위시킬 수 있는. 그렇지만 그 약을 끝내 제조하지 못하고 통제 불가능의 상태가 되어서 마지막에 이 지킬이 자살을 해요. 자살해서 자신의 그 비극을 끝내게 되죠. 사실 뭐 이런 과학적 실험이나 발명이라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작품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이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 작품은 저는 상당히 좀 우리 모두에게 공감이 가는 부분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중성이잖아요. 네? 저도 겉으로는 뭐 이렇게 강의하고 이러지만 제가 무슨 짓 하는지 모르잖아요. 저만의 비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측 불가능한 과학이라는 것이, 이 지킬도 약이 성공했을 때는 그것이 다 성공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부작용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떤 예측하지 못한 실험의 뜻밖의 결과들이랑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실험을 100% 믿었던 것이 지킬의 과오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지킬과 하이드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성적 존재와 본능적 존재,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있다고 지킬이 생각을 해서 실험을 한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죠. 인간은 사실 그냥 모순적인 존재예요. 그런 것들 다 지니고 있으면서 때로는 뭐 괴로워하고 뭐 이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인간 자체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분리시키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뭐 기능적인 그런 사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자, 세 번째 소개하는 실패한 과학자는 모로 박사입니다. 이 모로 박사의 섬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을 쓴 작가는 허버트 조지 웰즈라고 하는, 지금 뭐 우리 SF 영화로 많이 보는 그런 영화의 소재들을 이 허버트 조지 웰즈가 19세기 말에 자신들의 소설을 통해서 이미 제시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타임머신, 웰즈가 소설 썼고요. 그 다음에 세계들의 전쟁이라고 웰즈의 원작은 그런 타이틀로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 작품을 우리가 뭘로 알고 있냐면 우주전쟁. 이것도 몇 년 전에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화성인들 침공하는 얘기죠. 거기에 탐 크루즈가 뭐 주연을 하고 뭐 그랬던 영화죠. 그 영화는 다 리메이크 된 거예요. 이 웰즈의 그 원작 소설을. 벌써 100년도 전에 조지 웰즈가 그런 SF의 소재가 되는 그런 작품들을 제공을 했죠. 모로 박사는 어떤 얘기냐면 생체 실험하는 얘기예요. 생체 실험. 그래서 이 작품은 좀 더 끔찍해요. 막 그 실험 과정을 다 보여줘요. 모로 박사가 학계에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과학자였어요. 굉장히 아주 자존심도 강하고 아주 거만하고 아주 독선적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모로 박사가 너무 끔찍한 실험을 한다. 동물 가지고 뭐 너무 동물 학대하는, 오늘날 같으면 정말 동물 학대로 고소당할 만큼 동물을 가지고 그렇게 실험을 하는 것이 학계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거의 학계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죠. 모로 박사 스스로 잠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어느 섬에 들어가서 그 섬을 자기 세계로 만들었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동물과 인간이 결합된 그런 종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 동물 인간이라는 새로운 종을 만들었고, 얘네들은 자기를 막 왕처럼 아버지 막 이렇게 따르는 그런 무리들의 대장이 돼가지고 거기서 군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살을 뜯어다가 다른 사람이 막 이식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인간을 만들었대.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그런 끔찍스러운 과정을 해서 인간 비스무리한, 인간을 닮은, 그래서 뭐 지능도 가진 그런 인간과 동물의 중간적인 종족을 이렇게 만들고 걔네들 막 부리면서 그러면서 그 섬에서 군림하면서 살았어요. 계속 그 실험을 지휘하면서. 근데 이것도 실패한 실험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인간과 동물이 결합된 이 새로운 종족이 다시 퇴화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야수의 습성을 드러내게 되고, 아무리 교화를 했지만 그런 본능적인 그 과거의 동물 상태로 자꾸 돌아가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 이 섬은 지옥이 되고 말죠. 그래서 그 다시 야수적으로 변해버린 그 인간 동물 종에 의해서 모로 박사가
이제 희생이 되고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20세기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제 SF를 접하게 되는데, 우리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SF는 어디서 크게 발전하게 되면 미국에서 발전을 해요. 지금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메리 셀리, 그 다음에 스티븐슨, 그 다음에 허버트 조지 웰스, 이런 작가들은 다 영국, 아일랜드 그쪽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영국 이쪽이 그 소설의 전통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소설 문화가 되게 발전을 했었고, 미국은 어땠냐? 미국은 그러한 어떤 19세기, 뭐 18세기 이런 전통들이 좀 빈약하죠. 미국은 아무래도 새로운 대륙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일찌감치 대중문화가 확산된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SF가 번창을 하게 되는데, 이 미국에서는 그러한 어떤 지금 예를 든 그런 소설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대중 잡지를 통해서 이 SF가 막 발표가 되는데, 그러다가 30년대 후반, 40년대 전반, 요때가 이제 SF의 황금 시대라고 불리우는 시대이고, 요 당시에 만들어진 과학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제 30년대, 40년대가 되면 미국 SF 작가들이 그 당시 규모지만 어떤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돼요. 조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SF가 굉장히 급성장하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은 승리한 국가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과정을 통해서 이 테크놀로지, 뭐 무기의 신기술이랄까, 뭐 새로운 어떤 기술의 진보가 미국의 승리를 뒷받침하였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승전의 자신감, 그 다음에 SF가 완전히 대중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그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그 이후에 SF가 크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아시모프, 하인라인, 클라크, 요 세 사람을 SF의 뭐 3대 거장 뭐 이렇게 부르는, 근데 요 분들이 다 요 당시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전후에 활동했던 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을 써서, 아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젊은 청소년들은 이런 이름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뭐예요? 냉전체제가 되게 되면서 핵전쟁, 뭐 지금 요즘도 뭐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언제나 그런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 과학을 주제로 한 이런 소설들이 점점 그 위상이 높아지게 되어서, 뭐 20년대에는 그냥 값싼 통속적인 이런 작가들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미 뭐 50년대 이렇게 되면 미국 문화에서는 이런 작가들이 대단히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을 정도로 아주 높은 위상을 갖게 되고요. 로봇 공학의 세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 원칙이 서로 모순을 이루면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재미를 만들어 주는데, 한 가지만 볼게요.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아시모프는 이것을 확장시켜서 인간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예요. 우리 항상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뭐 로봇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뭐 전쟁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런 것도 또 되게 뭐 로봇의 반란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 SF 같은 데 접했었어요. 아시모프는 장치를 마련해요. 로봇은 항상 인간을 위해서 혹은 인류를 위해서 복무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마지막 소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세계가 모든 평화롭게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시대에 온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너무나 계산을 잘하고 예측을 잘해서. 그런 단계까지 발전을 한 거죠. 근데 지구 곳곳에서도 문제들이 발생해요. 여기서 뭐 과잉 생산이 일어나고, 여기서 뭐 파업 사태가 일어나고, 이 문제가 뭐지? 예? 컴퓨터에 뭐 잘못이 있는 건가? 그래서 막 이제 그걸 추적을 하게 되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인간을 위한 사회라고 하는 그룹이 바로 이 로봇 문화에 대한 안티 세력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슈퍼컴퓨터가 물론 이제 지역마다 슈퍼컴퓨터들이 있고 얘네들이 또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고 이래요.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봇이 슈퍼컴퓨터가 우리 인간을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는 없어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방해를 할까?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조직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몇몇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의 결과를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해고된 사람, 그걸로 인해서 어떤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뭐 급이 낮아졌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잘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인간을 위한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기는 뭐 해고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비참하게 죽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월급 조금 덜 받아도 뭐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거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까 였거든요. 그것의 답은 뭐냐 하면 인간을 위한 사회가 슈퍼컴퓨터를 해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슈퍼컴퓨터가 그걸 알고 인류를 위해서 도와줘야 한다가 로봇의 제1원칙이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슈퍼컴퓨터가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필히 존재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존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발생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떤 결정적인 위치에서 이렇게 밀어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시모프의 소설에서는 그것을 난폭한 방식으로 하진 않아요. 뭐 그들을 죽인다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고 이 슈퍼컴퓨터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계속해서 조절을 해나가는 정말 어떤 갈등이 없는 그런 사회로 이 아시모프의 마지막 소설이 끝을 맺습니다. 이 사이언스 픽션은 그런 소설이나 뭐 영화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친근감 있게 그런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자고 다가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앞으로 사이언스 픽션 우리가 또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물음표로 오늘 뭐 열린 결말이겠죠. 물음으로 끝나니까. 이렇게 해서 저의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